어떻게 그림 하나 띄워놓을까요? 그림 보고 있어요. 네. 자, 황태인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팬들이 참 많으신데, 여러 애호가 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평론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색이 정말 어마무시하십니다. 저 색들 도대체 어떻게 조합해서 내는 건지도 궁금하고, 색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색하고 저 색을 섞어서 배합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가 많아요. 한태임 작가님에게 색이 뭔가요? 저한테 색은 추상적으로 좀 은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호흡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곰곰이 질문지를 받아보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저에게 색은 단어다. 색을 조합해서 언어를 만들고 또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제 내면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색 하나하나가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색 하나하나가 단어다. 네. 그 처음 작품 세계 하실 때부터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언제 그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되셨나요? 질문지 받아보고. 아 정말로요? 아 정말로요? 그리면서는 그 생각 전혀 안 하신 건가요? 전혀 안 하고요. 저는 이제 근데 그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제가 문자를 그리던 시절이 있어요. 네. 문자를 그리고 문자를 한참 그리고 나열하고 재배치하던 시절이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서 제가 문자를 지우는 시기가 오거든요. 문자를 애써 그린 문자들을 지우고 덮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문자가 사라진 자리에 색이 대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색은 저에게 색은 언어를 소통을 대변하는 문자들을 차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되게 단순하게 말해요. 저건 초록색, 저건 파란색, 빨간색, 분홍색. 근데 그게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 분홍색 사이에서도 그라데이션이 돼 있고, 얘도 뭐 살구색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어쩌면 분홍색의 한 종류인데 한번 좀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 다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만드세요? 저는 색은 저한테 기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색을 연구를 할 때 색은 각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나 국가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다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빨간색이 외국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이런 상징적으로 다른데요. 저는 그거를 그 역사적 어떤 나라적 배경을 딱 뛰어넘어서 개인의 기억에 연관되는 게 색이 아닐까. 그 감정을 담는 거죠. 저한테 노랑은 굉장히 찬란한 기억인데 또 한상준 아나운서님께는 또 노란색이 안 좋은 색의 이미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그런 색 좋아하시나요? 아니 저한테 노란색이 아니라 칙칙함입니다. 칙칙함이세요? 네. 저는 빛이에요. 빛이에요. 네, 빛이고 그다음 찬란한 기억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게 다 개인마다 색을 대하는 태도나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뭐 역사적인 배경, 나라적인 배경 이런 거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국에서는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 황금색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 네. 국기만 봐도 그러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을 통해서 저한테 네. 색이란 노란색에 관해서 전시를 했었을 때도 있었고 블루가 핑크를 만나면이라는 주제로 또 전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블루란 무엇일까를 가지고 그 생각을 끌고 나가서 블루만 펼쳐진 곳에 핑크를 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연구를 했었거든요. 저 개인적인 사유죠. 근데 그런 개인적인 것들을 관객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그러니까 또 저는 감사하고. 네. 그럼 이 작품을 이제 띄워주셨으니까 작품 얘기를 해보면 이건 어떻게 색을 만드실 거예요? 저는 차이와 반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색 조합, 그 색의 총합이 저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이와 반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색의 조합. 색의 조합, 차이의 총합. 네네. 네, 여기는 주황색과 그러면 빨간색. 빨간색. 핑크가 주인공이에요. 이 시기의 그림들은 핑크가 네. 주인공이에요. 네.
저희가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하고 소통이 단절된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때 제가 저희 아빠랑 관계된 전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인드와 하태임 있다 전시를 했었는데 그 전시를 할 때 저희 아빠는 청화 하인도에서 푸른색을 잘 쓰는 화가로 대변이 되시는데 제가 아빠의 그림을 오마주하기 위해서 푸른색들을 조합으로 색깔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우울한 시기에 핑크, 이 내면에서 저 깊숙한 곳에서 핑크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핑크를 쓰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블루로만 색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색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핑크를 딱 칠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 어떻게요? 화면에서 네. 화해하게 됐어요. 저희 어린 시절과 화해하는 경험을 와. 갖게 됐어요. 네. 굉장히 매직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색 옆에 주인이 왜요? 예? 아 제가 전혀 이해 못하는데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 좀 이따 저도 한마디 드릴게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매직 같은 일이었어요. 그냥 블루블루한 그런 우울한 계통의 색깔들을 쓴 곳에다가 핑크를 한 밴드 하나를 올렸을 뿐인데 그림에서 화해와 어떤 그 사랑과 그리움이 딱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색이 주는 감동이구나, 이게 매직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 이제 색을 가지고 여러 색깔들을 조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연구하는 시간들을 갖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때 분홍색 칠하고 네 울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울진 않았어요? 다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제 과거와 화해를 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서 조금은 제가 좀 모호하게 얘기하죠. 아니요. 생각보다 굉장히 명확합니다. 제가 놀랐던 거는 저는 미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할 때 자기 그림의 완성본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칠해보시나 본데요? 네네네. 그랬다가 마음에 안 들면요? 마음에 안 들면 또그 그거네요? 덮어버려요. 네. 그러면 색이 안 배어나옵니까? 안 배어나올 때까지 덮어버립니까? 아니요, 저는 보시면은 약간 투명해요. 약간 불투명한 것들이 모여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굉장히 굵게 물감을 묽게 희석시켜가지고 네. 미디엄을 써서 용매제를 써서 묽게 만들어서 투명한 것들이 겹겹이 쌓이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끔 해요. 그래서 화면에서 이렇게 깊이감이 나타나고 중첩된 그 덱스가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덮어지는 것도 그 일부다. 마음에 안 드는 색이 나왔을 때도 네네. 이것도 일부다 그냥? 네네. 오. 그래 일단 넌 거기 있어라. 네네. 내가 좀 더 어떻게 해볼게. 맞아요. 그런 맞습니다. 마음이시네요. 네. 네. 오. 어떻게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색에 대한 얘기만 해도 이렇게 재밌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하태임 작가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 컬러 밴드라고 네네. 부르십니까? 네네. 활 모양으로 약간 띄어진 색띠 듯한. 맞아요. 색띠라고 하십니까? 색띠가 영어랑 컬러 밴드. 그런 색이죠. 예. 좋아요. 이 색띠들을 저는 또 한물 좋아하니까 이 색띠들을 이렇게 그리시는 거잖아요. 네네. 약간씩 길이가 좀 다르고 네, 펴져 있고. 각도도 좀 다르고 하지만 네. 색띠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게 되시나요? 색띠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들을 좀 하려면은 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너무 옛날인데요. 너무 이게 옛날이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오랫동안 색띠에 전념을 해서 색띠를 구현을 했다라는 건데요. 2006년부터 색띠가 출연을 했고요. 그 조직은 한 1996년, 97년 정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문자라고 했잖아요. 문자를 그리고 지우는 저는 제가 외국에서 유학을 했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좀 낭만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메일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카페테리아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프랑스 친구가 오더니 어머 이게 한글이라는 거니? 네네네.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제가
문자야. 그랬더니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이런 간결한 문자에 네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다고.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아 얘네들한테는 얘네들은 문맹이구나. 한글 앞에서 문맹이잖아요. 네. 그 읽을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읽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알파벳과 한글을 한 화면에 중첩시키고 교차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 작업을 몇 년 수없이 하면서 읽을 수 있게 만들거나 읽을 수 있게 만들거나 그래서 문자들을 계속 겹치는 작업을 하다가 제가 한국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문자를 통해 소통을 하거나 언어로 만들거나 이런 거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자가 없어지는데 제가 진정한 소통이라는 건 문자나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문자를 지워요. 되게 거칠게 지워요. 잭슨 폴록 아시죠? 네. 잭슨 폴록처럼 거칠게 행위적으로 지워요. 막 액션 작품을 해놓고. 네. 그리고 문자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지우는 행위들이 있으니까 문자들이 덮여져서 없어지니까 문자들을 그리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색들이 점유하게 됩니다. 색들이 문자들이 사라진 자리에 색들이 점유하고 지우는 행위들만 난무하는데 그 지워진 행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2006년 정도 됐을 때 이제 호흡이 골아지고 정리가 되면서 붓글씨 쓰듯이 제가 진짜 저를 바라보는 그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붓글씨 쓰는 것처럼 제 몸이 축이 되고 팔이 날개가 되면서 이렇게 쭉 힘을 빼고 그리게 되면은 이 반국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우는 행위에서 비롯돼서 컬러 밴드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너무 복잡하죠? 아니요. 너무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그리든 쓰든 한 다음에 지운다는 행위는요. 그걸 굳이 어떤 그림을 표현하려면 여러분도 그럴 텐데 두 줄 이렇게 긋든가 아니면 X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나 두 줄은 그런 의미라고 바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이 예쁜 애들이 뭔가를 지운 애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예술가랑 저 같은 일반인이랑 다른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지우는 것도 이렇게 예쁘게 지우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높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거칠고 그 잭슨 폴록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드리핑한 것처럼 이렇게 막 뿌려진 지우는 행위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고 교차되면서 정리가 돼서 깨끗해진 거예요. 지우는 행위가 그리기로 치환되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오랜 세월의 어떤 도닦은 결과네요. 마음 수양을 한 결과. 방금도 잠깐 유학 얘기를 하셨는데 유학을 다녀오신 지 정말 오래됐지만 그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그 20대 프랑스 시절을 평론가 김종훈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외로움과 절망을 견디며 책을 찾아낸 시간. 동의하세요? 아니요, 저는 책을 그땐 책 쓸 생각 전혀 못했고요. 제가 책이라고 했군요. 책을 찾아낸 시간. 네, 맞습니다. 색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색을 찾았습니까? 문자를 지우다가 색을 만났으니까요. 네. 그럼 그렇게 그 문자들을 만나고 색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색과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색이 좀 다른가요? 저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제 그림을 보고 뭐라 하냐면 프랑스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지만 평론가들은 뭐가 있을 것 같아서 프랑스스러운 게 뭔가요? 그러니까요. 그 색만 보고 추상이잖아요. 저는 추상화를 쭉 해왔는데 문자를 그리더라도 그건 추상인데 그 상이 없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왜 프랑스색이 느껴진다라고 선입견인가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프랑스에서 제가 전시할 때는 한국적인 색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색이 다른 걸 가지고 한국적이다라고 프랑스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그 색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거, 나라적, 국가적인 거 다 뛰어넘어서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게 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별로 이런 말씀 동의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네. 난 잘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근데 좀 그런 건
있지 않나요? 어떤 나라를 가면 그 나라에서 느껴지는 이 나라는 파란색인가 이 나라는 분홍색인가 이렇게 좀 중심 어린 색깔들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저는 이제 일반인이잖아요. 네네. 일반인 분들은 이게 분명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네네. 그런데 예민한 분들한테는 저보다는 훨씬 더 감각적으로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색으로 소통하는 거죠. 저는 보면은 형보다는 색에서 제가 책에다 쓴 것처럼 형보다는 색에 주는 인상에 더 굉장히 예민했던 아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돌이켜 보면 프랑스는 터키 그린 색깔을 굉장히 잘 쓰는 나라거든요. 카페테리아 같은 걸 보시면은 파리 가서 보시면은 카페 같은 데 가면 그 터키 그린 색깔들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너무 오래전에 다녀서 잘 모르겠어요. 민트 색깔, 그게 조금 약간 톤다운된 색깔들을 굉장히 잘 그래요. 쓰는 나라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붉은색을 굉장히 화려하게 잘 펼쳐내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국가별로 좋아하는 색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이렇게 작품 세계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봤고요.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사실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면 들수록 우리의 여러 가지의 역할이 생깁니다. 내 전문 직업 안에서의 나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가정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혹은 가정을 지탱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생기는데 고대 하태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교수 역할까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문 작가와 또 남들 가르쳐야 되는 교수와 아이들 키워야 되는 엄마와 이거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어 보입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삶의 균형을 맞춰가시나요? 저는 지금 전임 교수를 그만둔 게 7년이 됐어요. 그날이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박사과정이라는 지난한 그 순간들을 견뎌내고 교수가 됐는데 5년 만에 그 사표를 던지고 나왔던 순간이 저는 되게 통쾌하고 좋았어요. 남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저인데. 네, 드디어 나는 이제 전업 작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만 그릴 수 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늦게 일어나도 되고 너무 좋잖아요. 출퇴근 시간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고역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작가로 살 수 있다는 거가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저는 그 세 가지 일을 같이 할 때 가장 힘들고 그랬던 게 제가 원하는 시간까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는 거. 내일을 위해서 접고 밤을 샐 수 없고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게 되게 끊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전환되는 그 시점이 되게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운다라는 거는 불가항력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없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애가 아프다던가 일단 애가 아프면 다 끝이죠. 애가 아프면 다 끝이잖아요. 다 끝이죠. 그냥 모든 걸 다 적고 애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애가 이제 어느 정도 화장실 혼자 갈 수 있기 전까지는 모든 걸 다 엄마 아빠가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너무 애절하고 애달고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면 또 그런 순간들과 그런 역할들이 저를 지탱할 수 있게끔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지지해주는 그런 버팀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삶을 놓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이 저희 딸과 아들이 아니었나. 그걸 그때도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이번에 책을 쓰시면서 딱 돌이켜보니까 그렇겠군요. 왜냐면 책을 쓰는 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뇌를 쥐어짜내는 것 같은 느낌?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책을 쓰는 거에 있어서? 네. 왜요? 너무 우리 출판사 기자님께서 빨리 되셔가지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저도 출판사를 하면 저는 출판사 스케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인쇄소한테 잡아놓은 시간도 있고 이게 허가 저 시간도 있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온 거가 좀 아쉽고요. 네. 근데 이제 한번 털어냈다라는 기분, 그러니까 감정이 누적된 것들 그리고 제가 응어리처럼 안고 있었던 한스러운 일들, 다 이제 여기다는 아주 자세하게는 표현치 못했지만 제가 겪었던 힘들었던 그런 마음의 응어리들을 한번 풀어낸
때문에 굉장히 숙제를 당한 것 같은 느낌. 숙제를 다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추상 미술 학과잖아요. 네. 스토리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모호하고 미스테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작품을 보러 왔을 때 저에 대해서 갖는 선입견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당연하죠. 자기만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네네네. 선입견들이 되게 많으시고. 저도 엄청 세요. 그러세요? 한태임 작가는 이럴 것이다. 아 그러세요? 어떤 거 아, 많으시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네. 일단 말 붙이면은 인사 안 해줄 것 같고 뭐 이런 것부터 포함해서 엄청 많았습니다. 저 되게 친절한 사람. 몰랐습니다. 뵙기 전에 몰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선입견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엄마 아빠가 미술을 하셨기 때문에 미술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되게 순탄한 길을 걸어왔을 거다. 금수저 작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누구누구의 딸이니까 그림을 쉽게 봐줬을 것이다. 네네. 반대가 컸을 것 같은데 누구누구 딸인데 어디 한번 똑바로 그렸나 지켜보자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금수저 아니냐, 너 네가 손에 물이라도 묻혀봤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되게 억울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책으로나마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쓰면서. 네네. 아, 나의 좀 억울했던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나요? 아주 구구절절하게 못 풀었습니다. 좀 좋아하는 어디 칼럼 하나 좀 잡아주시죠. 한 달에 한 번씩 쓰시게.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책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의 내 얘기를 털어놨다고 생각하세요? 한 55%. 너무 적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55% 풀어놨습니다. 말 못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70살 정도 되면 그때 책을 또 낼 수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70살이요? 네. 얼마 안 남으셨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20년도 안 남았으니까. 뭐 사실 근데 또 각자 어떤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영역이 각자의 영역이 또 다른 게 있으니까 네네. 이 그림으로 또 더 많은 걸 풀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에서요, 제가 이게 왜 계속 나오지? 라고 생각했던 게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죠? 계속 기다린대, 계속. 네. 기다림이 뭔가요?推理를 따라서 그 결과가 일어나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기다림이란 정말 저는 성격이 너무 매우 급한 사람이라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물감이 마르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색이 익어가기를 좀 기다리거든요. 색이 그냥 한 번에 나오는 색깔이 아니고 밴드 하나를 칠하려면 수차례의 겹침이 중첩이 일어나는데 이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색이 익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색이 익어간다. 네, 그러니까 술이 익듯이 색이 익어가는 그 시점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으면 그림이 어색한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렇게 기다리는군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얘기를 또 들으니까 또 궁금한 게 아까 분명히 뭔가 계획을 하고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여기서 어울리는 색을 계속 찾아서 덧칠하고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하셨잖아요. 네. 또 다른 그림이 나와요. 네. 그럼 그렇게 덧칠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덧칠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이때의 관건은 언제 멈추냐 같아요. 맞아요. 언제 멈춰요? 그 하나를 잠깐 칠했어요. 그럼 이제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네네. 기다리다가 돌아와서 딱 봤어요. 성숙할 때까지 와서 기다렸다가 봤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들면 멈춰요? 피곤하다 라는 느낌이 들 때. 누가 추상화가 아니랄까 그건 저는 그러니까 저의 그림의 프로세스는 끝도 제가 정해야 되고 시작도 제가 해야 되지만 저는 어떤 그림에서 영향을 받고 이어가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전의 그림이에요. 제 이 그림이 끝나기 시작되기 이전의 그림. 그러니까 저는 작업실을 와보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저는 그 작업실의 그림들을
밴드를 한 10판 정도를 깔아놓고 무릎 높이 같은 데다 깔아놓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칠하고는 칠하고 한 번 칠하고 또 옆으로 가서 또 한 번 칠하고 이 하나의 띠를 만들기 위해서는 8번에서 적게는 5번에서 많게는 12번까지 계속 겹침을 완성이 돼야지만 하나의 띠가 완성이 되는데 이것들이 이 프로세스들이 다 충만하게 화면에서 꽉 차졌을 때 저는 이전의 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림들 말고 이 판들이 다 깔리기 전의 판들이에서 저는 다시 색조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계획도가 이 전에 이 작업실에서 따라오실 수 있어요. 네,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전의 그림, 제 그림의 이전의 그림에서 계획도를 가지고 지금 판의 그림에서 완성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되게 어려운 마음일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칠할까 말까, 칠할까 말까. 한 번 더 칠할까 말까 했을 때는 칠하지 않는 게 맞는데 칠했을 때는 항상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지울 걸 뭐 이런 생각 듭니까? 네네. 근데 이미 지나갔죠. 그럼 그 이미 지나가서 하나 칠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좀 더 안 좋아졌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 작품을 지워요? 아니면 그대로 완성해요? 이미 과하다라는 생각은 저한테 들지만요. 관객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시거든요. 과한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요? 밴드가 많이 들어온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덜 하려고 되게 신경을 쓰는데 덜 하려고 신경을 네. 쓰는데 관객분들은 과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한 줄 뺍시다. 어딜 뺄까요? 이거 완벽한 거 같아요. 아 이거 괜찮아요? 이 필름은 또 이때 왜 완벽하게 올라가요? 완벽하게 올라가요. 네네. 그 다음에는 한번 완전 지나치게 과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제목을 네. 투마치라고 합시다. 네, 그런 작업들 몇 개가 있어요.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네. 제 작품을 끝내놓고 다시 되돌아봤을 때 오글오글한 그림들이 있어요. 아, 나의 욕망이 너무 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 그러면 오글오글해지니까 뭔가 네. 뭔가 이렇게까지 과하게 막 나의 뭔가를 투영한 게 좀 부끄럽나요? 네, 그래요. 네네. 왜냐면 이거를 전시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그 그림 앞에 오래 못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고 저는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흐름을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과욕을 부려서 너무 많은 투마치한 그 컬러 밴드들이 화면에서 공유되고 있을 때 그 앞에 오래 못 서 있어요. 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군요. 네네. 아 근데 그걸 좋아한다면서요? 관객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들어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몇 개 없으면 물가 맡긴 것 같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덜 한 것 같다고 그러고 더 채워지길 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줄만 더 그려줘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바뀌었다. 네. 밴드를 개수를 세시는 분들도 계세요. 개수를 세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주문을 받고 있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문을 받았었어요. 그럼 이제 대기자가 뭐 몇 개월, 1년 이렇게 밀려져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주문을 이제 안 받겠다. 그려진 것만 가져가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시기가 한 재작년부터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려진 거를 가지고 밴드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무슨 색이 빠졌다. 제가 어떻게 그 마음에 들어갑니까? 아 네. 너무 많은 개입이 생기기 시작했군요. 네네네.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이제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아우 그만하셨던 분이 좀 아쉬워했으면 좋겠네요. 네, 덕분에 주문이 없어졌네요. 자, 이 책을 한 권 써내고 나면 참 기분이 좀 그래요. 부끄러워요. 부끄럽기도 하고 네. 어떤 챕터를 보고 있으면 충분히 잘 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챕터에서 이딴 말을 왜 썼나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썼지만 이 문장은 기가 막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 네. 삶은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지만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 회복은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소한 결심의 반복이라는 것. 제가 이걸 써놓고 나서 제가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심에서 제가 겪어온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라는 글을 쓸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쓰고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발표를 할까 말까를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상의를 주변에. 그래서 또 투표로 다수결로 정말로요? 네. 그러니까 저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고, 저도 힘들 수 있었던 굉장히 힘들고 삶의 기로에서 이렇게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던 그런 자기 고백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곱게 자란 것처럼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저는 솔직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은 작가를 들여다볼 때 그 작가의 삶과 작품이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의 삶을 들여다보고 애정을 더 받게 되는 것처럼 저도 솔직하게 저를 좀 드러내고 싶어요. 그 문장을 쓰고 나선 뭔가 내 정신세계의 밑바닥을 긁어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네. 그럴 때 좀 만족하는 거죠. 부끄럽지만 네. 누가 이걸 봤지? 어떻게 이걸 찾아냈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 책을 이제